네, 안녕하세요. 치창업 특강, 직업 직무 특강으로 오늘은 직업 상담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이정옥 교수이고요. 저는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인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직업 상담사 및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 상담사도 해봤고요. 취업 지원관, 잡 매니저, 헤드헌터, 취업 관련 강사, 기업 발굴 매칭 전문가 등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업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 상담사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업 상담사는 상담 업무, 직업 소개 업무, 직업 관련 검사, 직업 심리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검사를 실시하고요. 해석하는 업무, 또 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도 합니다. 직업 상담 관련해서 전산 입력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정 업무도 조금 있습니다. 주요 상담 쪽으로의 업무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도 좀 알아야 되고요.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구직자, 구인자들이 어떻게 공급되고 수요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일반 상담을 실시하거나 구인 구직 상담 혹은 요즘에는 창업 상담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석사나 박사는 창업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상담도 조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력 개발 상담, 그리고 직업을 잘 적응하라고 직장 적응 상담이라든지 혹은 이직이나 전직할 때 직업 전환 상담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은퇴 후 어떻게 생애를 잘 설계할 것인지 등의 직업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 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직표가 잘 작성되어지고 제출이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잘 작성되었는지 잘 검토하고요. 필요하면 수정을 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해서 구직하는 표뿐만이 아니라 채용 시 혹은 취업 시 작성하는 이력서나 자소서를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자가 적성이랑 흥미에 맞는 직업 정보를 제공해야죠. 구직자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면 직업 상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혹은 연령대별로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에 대한 연령에 따른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곤란한 자들,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고령자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고, 구인처, 기업이요, 구직자,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를 잘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혹은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제가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고용센터는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거기 고용센터에서 일하면서도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서울시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혹은 여성기업협회 혹은 여성회의 이런 곳에 잘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인처를 발굴하기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렇게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직업 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증가, 소폭 증가 추세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60세 이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도 하고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부각되기도 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업 상담사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직업 상담사는 그 주 직무에 따라 주요한 직무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다른 역할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전문 강사. 저도 취업 전문 강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컨설턴트 혹은 멘토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소서를 첨삭한다든지 모의 면접을 컨설팅을 한다든지 혹은 잡 매칭을 하기 위해서 구직자에게 알맞은 구인처를 잘 확보하고 또 구인처에 직접 연락을 해서 좋은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조금 확장이 된 잡 매칭 업무를 전담하기도 합니다. 또 고급 인재를 매칭해주는 헤드헌터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교 특성화고에서 취업지원관으로 활동합니다. 저도 취업지원관으로 활동했었거든요. 혹은 공공기관에는 취업지원부서가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취업지원부서가 있습니다. 또 기관이나 회사에 취업지원부서들이 있거든요. 대학교에서는 취업지원센터가 있고요. 회사에서는 전직지원부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각 취업지원부서가 있는 기관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공무원 쪽으로 노동직 분야에 7급 3% 가산, 9급 5%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분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원래 목적은 교도관이었거든요. 예? 법무부에 교도관으로 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싶어서 직업상담사를 일부러 공부했고요. 합격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상담사는 왜 늘어날 것이냐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와 노동 인구가 변화하고 있어요. 주로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요?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이 고령자들이 은퇴하나요? 은퇴하지 않죠. 고령 인력, 그러니까 실버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인처 발굴이라든지 구인구직 매칭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직 인력이 다양화됐어요. 인구 구조가 고령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버 쪽에 직업, 구인 이런 것을 많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화했어요. 뭐냐? 여러 가지 직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 많이 하는 거죠. 긱 이코노미스트라고 해서 이코노미로 해서 짧게 근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시간제로 근무한다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거나 야간에 근무하기도 하고요. 짧게 프리랜서나 엔잡러들도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전에 상용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원하는 구직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하고 알선해주고 직업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직업 상담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의 발전, 즉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업 상담 업무에서도 AI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직무는 AI보다는 아마도 사람이랑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국내외 경기 변화, 산업의 구조 조정이 많아지고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요. 이전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이전직. 이직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직은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네. 전직이라고 얘기하는 것, 전직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나요? 그렇죠. 엄청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평균 근속 연수들이 거의 10년 이상 이런 데 많고요. 생애 1직장, 1인생의 1직장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나 뭐 한전에서 40년 근속했잖아. 아, 나 L기업에서 35년 근속했잖아. 이런 게 흔했거든요. 요즘에는 평균 근속 연수가 2.5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꿔요. 직업도 많이 바꾸고 직장도 많이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직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네,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등의 경영 전략이 변하고 있어요. 채용 문화가 변경되고 있어요. 네,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 경력 채용이 많아졌죠. 법 제도가 혹은 정부 정책이 변해요.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요. 재취업 서비스가 법적인 의무 시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혹은 시군구의 지자체가 그리고 뭐 300인 이상 기업들이 취업 지원 서비스 혹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크면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직이나 전직을 할 때 반드시 재취업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의무로 요구되어지는 시대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요? 직업 상담사가 한다는 거예요. 직업 상담사가. 그러면 직업 상담사를 뽑아야겠죠. 그러면 직업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용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수요에 대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재직자, 직업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가 일자리 전망으로 했을 때 감소할 것이다, 다소 감소할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다소 증가할 것이다가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그렇고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에서도 직업상담사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직업상담사가 주로 어디에 근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국의 고용지원센터,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예를 들어서 뭐 관악고용센터, 부천고용센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고용지원센터예요. 물론 이것은 보통 많이 뽑지는 않고요. 또 공채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수시 채용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지를 통해서 뽑고요. 시험을 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센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땐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의 구직표 혹은 취업 알선 혹은 집단 직업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고용센터예요.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예요. 지자체에서도 취업지원센터 혹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일자리센터, 뭐 부천시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이 고용센터지만 시군구,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역시 역할은 비슷해요. 직업상담사는 구직표와 구인표를 바탕으로 취업 구직 구인 매칭, 알선, 상담 역할을 해요. 그 밖에 특화된 센터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취업지원센터 이런 곳들에서도 직업상담사들이 비슷한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비슷하게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워크넷을 기반으로 한 구직표, 구인표를 바탕으로 이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해 주거나 조금 한계 구직자들, 좀 어려움을 겪은 구직자들을 집단 상담, 집단 직업 상담을 통해서 구직 역량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곳이 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정보센터, 여성 취업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전문학교예요. 직업전문학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서강직업전문학교, 항공직업전문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직업인을 키우는 직업전문학교가 있죠. 그 사람들을 직업 훈련을 통해서 양성을 하면 취업을 시켜야 되죠. 그 안에도 직업상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공공직업훈련기관 있죠. 예를 들어서 공공직업훈련기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서울시 일자리센터, 센터 안에는 구인구직도 하지만 그 안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뭐 캘리그라피 자격증 과정, 혹은 컴퓨터 IT 개발자 과정, AI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민간 뭐 무슨 녹색 아트 컴퓨터 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도 직업훈련을 하고 뭘 시켜야 돼요? 취업을 시키거나 매칭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직업상담사가 필요하죠. 네, 그런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주로 직업훈련과에 맞게 거기 훈련 정보에 맞는 구직 혹은 구인 업체 등을 잘 발굴해서 매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훈련기관이에요. 또한 고용노동부가 위탁한 고용서비스 회사가 있거든요. 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뭐냐면 예전에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취업성공 패키지.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필요하다면 훈련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용서비스 업체가 알아온 그런 기업과 매칭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이런 걸 좀 받는 거예요. 이걸 국민취업제도예요. 이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회사가 있거든요. 이 민간 고용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서 취업 알선 혹은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로 직업상담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자활 훈련기관이라든지 후견기관이라든지 복지관, 실업연대 이런 곳에 직업상담사들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직업상담과 취업
알선 업무를 해요. 또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든지 IT 인력 은행이라든지 기업 기타 취업은행 등에서 직업상담사로 역할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취업지원센터가 있거나 취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예 분리된 학교도 있어요. 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혹은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단 이렇게 분리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상담사들이 취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요.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도 직업계 고등학교잖아요. 당연히 직업상담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웃소싱 업체는 이름이 잡매니저예요. 잡매니저. 잡매니저. 잡매니저는 주로 뭘 하느냐? 기업에 사무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들 있죠. 이렇게 아주 핵심 인력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핵심 인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지원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인사팀이라든지 지원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 총무팀이라든지 이런데 인재 파견이라고 있어요. 인재 파견. 소속은 파견회사 소속이지만 근무는 A 기업이나 B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인재 파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재 파견 사원들을 잘 모집해서 자신이 거래하는 사용사 업체에 이렇게 채용 대응을 채용 알선을 해주는 게 잡매니저라고 하거든요. 이 아웃소싱 업체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거의 한 10만 명 정도 인재 파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 안에 잡매니저로 좀 활동하기도 해요. 이것은 인재 파견에 제한되어 있고요. 아예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헤드헌팅이라고 하는데 헤드헌팅은 약간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서치펌에서 직업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5천만 원의 연봉에 뭐 10%에서 25%의 연봉의 비율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 채용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헤드헌팅 서치펌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인재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곳이 헤드헌팅 서치펌이에요. 저도 헤드헌팅 서치펌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네, 고급 인재를 하고 있는 게 헤드헌팅 서치펌이에요. 다음은 사회복지기관. 뭐 장애인 복지기관 혹은 사회복지기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직업상담사를 뽑고 있기도 해요. 또 취업강사 이렇게 취업 관련 분야 뭐 매너 교육 혹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육 혹은 면접 교육 혹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교육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로 취업강사, 커리어 강사라고 합니다.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 강의를 할 수도 있죠.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웬만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는 다 직업상담사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이 좀 있거든요. 직업상담사만 강의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런 훈련기관도 있으니까 거기서 직업상담사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직업소개서를 창업하거나 헤드헌팅 업체를 창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상담사로 활동하는데 대체적인 역할은 비슷해요. 하지만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범위가 달라져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곳은 주로 직단 상담을 통해서 역량도 되게 많이 하고요. 또 민간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잡매칭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게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조금 더 제 강의를 듣고 조금 더 검색해 보시거나 혹은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훨씬 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직업상담사는 어떠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응시 자격은 없어요. 보통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포로 봤을 때는 대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로 구직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거의 대학 진학률이 거의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상담하려면 그만큼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은 상관은 없어요. 학력을. 하지만 분포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공이나 민간 기관에 직업상담사로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직업상담사예요. 강사는 아니에요. 강사. 취업 강사들은 자격증 없는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기관에 들어간 경우에는 자격증을 요구하고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관련 학과로는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이 있어요. 저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추가적으로 자격증 학점을 인정을 받아서 심리학을 이수해서 학위를 받은 것처럼 이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이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사회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상담사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듣기도 합니다. 외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급 인력 알선 업체는 석사학위 이상의 근무자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를 좀 이렇게 해서 40살에 석사, 박사 그 과정을 밟았거든요.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헤드헌터 서치펌 혹은 중견 그 인력들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인재들을 매칭해야 하므로 그러한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이 대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고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 혹은 자격증 훈련 등을 보시면 교육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일부 어떤 기관들, 사회복지기관이나 자연복지기관에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요구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같게 이렇게 가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주어지는 직업상담사 1급 자격과 2급 자격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공공훈련기관인가 민간훈련기관에서는 직업상담사 자격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전공으로 봤을 때는 인문사회과열이 대부분이고요. 가끔씩 이렇게 공학계열도 계시는데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와 유사한 자격들은 많이 있긴 한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에서 한국상담학회에서 제공하는 전문상담사와 2급 전문상담사가 있기도 하고요.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상담사, 또 직업상담사와 유사한 자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창업으로 좀 넓혀서 창업지도사와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왔고 취업 관련된 상담이나 직업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창업 관련된 그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직업 상담소의 임금은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 그 기관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높지는 않아요. 입직할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하면 추가 수입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적지 않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위값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좀 넘고요. 또 상위값으로 봤을 때는 3,4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기간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참조 수준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직업 만족도는 72.8점으로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는 주로 여러 가지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그중에 5가지 수행 능력은 말하기 능력이 가장 높게 얘기됐고요. 아무래도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혹은 서적 등 이력서 등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사람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과의 대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향 능력 5가지 항목 등을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 능력으로 봅니다. 말하는 능력, 그리고 듣고 이해하거나 읽고 이해하거나 사람을 파악하거나 서비스 지향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로 평가되어지니까 본인이 조금 약간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 대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말하는 거나 듣는 거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수행 능력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나 말하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해당 분야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식 같은 경우 수행 지식으로 봤을 때는 상담 지식, 그래서 우리 직업 상담학 배우고 그 자격증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직업 심리 포함되어 있고 고객 서비스, 의사소통과 미디어 활용 지식,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지식.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 고객의 욕구나 이런 거 평가하거나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 혹은 사람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방법이나 이론에 대한 지식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환경입니다. 환경. 직업 상담사는 주로 어디서 일하는가? 나는 밖에서 일하고 싶어. 사람들 막 만나는 거 좋아.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죠. 당연히 직업 상담사니까. 대면 관계가 많거나 전화나 이메일 혹은 문자 이 활동이 많습니다. 전화로 대화하기도 꽤 높은 비중이에요. 대부분 전화로 업무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앉아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업무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는데 전화, 대면, 메신저 등을 엄청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업무 수행한 경우는 실내 근무,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 전화 대화하기, 앉아서 근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촉한다라는 것이 업무 수행 환경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본인에게 잘 맞는다면 직업 상담사로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격, 흥미, 가치관이에요. 성격은 뭐예요? 본인의 특성이에요. 본인의 특성. 이게 성격적으로 잘 맞아야 되죠. 본인의 성격이 성취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직업 상담사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런 걸 달성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성취 욕구나 성취적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직업 상담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거나 느낌에 대해서 잘 파악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본인의 성격적인 부분들이 특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꼼꼼해야 돼요. 세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잘 정리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잘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밀함이나 꼼꼼함이 매우 중요한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협조성이 있어야 돼요. 협조성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협조적인 태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격적 특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다 본다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성취 욕구가 있어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꼼꼼해야 하는구나. 라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상담사와 어울립니다. 다음은 흥미예요.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흥미,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 이라고 검색하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회형 뭐냐? 사회형 다른 사람과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거, 협력하는 거 좋아하는 거, 돕는 거 좋아하는 거. 관습형은 뭐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처리하는 거. 주로 사무형이라고 불러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어떤 법이나 회계, 숫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진취형은 뭐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영업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한다거나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다 같이 가서 이루는 사람. 이걸 진취형이라고 해요. 탐구형.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교수나 학사, 연구원. 현실형 뭐냐? 뭔가 도구를 가지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흥미 유형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울까요? 사형이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이해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리고 관습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잘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득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형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사회형에 속한다면 직업상담사의 흥미 유형과 잘 맞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성격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랑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 이거는 내가 성격이나 어떤 그 흥미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건강이 중요해. 다른 사람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에? 신체 활동이 중요해. 혼자 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겠다. 이타심이 중요하고요. 또 지적 추구하는 게 중요해. 뭔가 배우는 거, 배움 욕구.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조금 신체 활동도 조금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실체 활동을 많이 하진 않고요. 실내에서 활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인정 욕구.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욕구.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성취 욕구. 네,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직업 가치관이 직업 상담사 맞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직업 상담사랑 전직이 가능한 직업을 달리할 수 있는 직업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일반 행정 공무원.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자격증 따고 공무원으로 가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직이나 고용직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진짜 잘 맞는 거예요. 또 심리상담 전문가. 저랑 직업상담사로 입직하고 모 대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같이 했던 분인데 나중에 심리상담사 따고 임상심리사도 따고 해서 지금은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심리상담사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총무사무원이랑도 잘 맞는다고 해요. 심리학 연구원 혹은 취업만 알선해주는 취업 알선원, 교육학 연구원. 여기 직업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교육학을 다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 꽤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보육교사랑은 싱크로율도 많이 높다고 해요. 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노무사를 했던 사람이 직업상담사를 다시 따는 경우도 좀 있어요. 기업의 인사교육팀, 인사팀, 훈련사무원도 괜찮아요. 인적자원 전문가, HR 전문가도
꽤 많이 직업 상담사와 겹치는 사람들 많아요. 최근에는 창업 전문가도 많으니까 창업 분야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 듣고 잘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죠. 분석력, 각종 심리검사, 직업검사라든지 현재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노동시장의 분석 능력도 필요해요. 구직자의 직업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진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상담을 하고 매칭을 하고 구인처를 발굴하고 구직자를 연결하니 당연히 윤리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의 정보를 다루기도 하고 개인의 내밀한 부분들을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점들을 갖추고 있다면 직업상담사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직자나 미취업자에게 직업정보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직업을 설계해 주거나 경력을 선택해 주거나 구직 활동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직업을 뽑는 회사에게 또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주는 직업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직업적 사명감이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는 상담 능력을 향상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많이 배우러 다니거든요. 또한 직업정보나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담사에서 좀 어려운 능력이기도 하지만 구인업체를 잘 발굴해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인정받기도 해요. 구직자의 능력에 맞아야 돼요. 그죠? 그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 주려면 그러한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담 사례도 연구하고 실전을 해서 경험을 축적하시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 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소통 스킬을 향상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또한 직업을 알선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노동관계 법규라든지 고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직업상담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업무를 하고 있기에 그 안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 한번 직업상담사에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